저는 지금 현재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공급도 지금 부족 상태가 지표가 가리키고 있고 정책도 지금 상승 요인을 가리키고 있고 집값이 오를 거다. 이것만큼은 지금 원장님이 보시는 지표들이 있고 제가 보는 지표가 있는데 지금 벌써 뭐 하반기 4분기 들어오잖아요. 벌써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거든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값이 유지될 수 없다. 반갑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머니인사이드 집값이 알고 싶다. 표영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요즘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막 들쑥날쑥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규제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고정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이 예측한 대로 거의 다 맞아떨어서 싱크로율 99.99% 한문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좀 분석하고 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조언을 좀 하자면 먼저 간단하게 어떤 시장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상반기 시장은 저는 사실 한 6, 7월 정도까지 신생아론 효과로 좀 상승했다가 8월 이제 맞으면서 좀 조정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요. 요즘에 불장이 터졌죠. 뭐 신고가도 등장을 하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랑은 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면 작년에 50조였는데 지금 30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요인이 없지 않고서는 이게 좀 이해가 되거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생애 최초 80%. 이거 풀어준 거는 뭐 작년부터 풀어놨었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정책 금리를 갖다가 소리 없이 소득 분위로 이제 금리를 갖다 조정을 해놨는데요. 생애 최초 특히 이런 분들한테 최하 2% 그리고 최고 넘어서 뭐 1억 이상 이런 분들은 3.3%. 네.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로나 때 담보대출 금리와 똑같습니다 거의. 그럼 여기서 시중금리가 3.5%인데 어떻게 2%가 가능하겠어요? 마이너스인데요. 이건 뭘로 채웁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자 차액 보전이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이럴 때 좀 지원하는 건데 우리 재난이 일어나거나 근데 이게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물론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건설사의 어떤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금융시 리스크로 좀 이전하는 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도가 지나쳤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원희룡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투기 조짐이 보이면 원복시키겠다. 풀었던 거를 하나도 원복을 안 시키고 방치하고 이자까지 이렇게 낮추니까 이게 이제 불을 탄 거예요. 이번 달부터 갑자기 이복형 금감원장이 대출 뭐 이렇게 낮추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7월 1일부터 원래 스트레스 DSR 적용인데 이걸 최상목 이 양반이 갑자기 또 9월로 늦췄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교수님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진짜 왜 그 7월에서 9월로 미뤘대요? 저 이해할 수가 그걸 없어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을 폄하하는 어떤 질문이십니다. 다 이미 아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십니다. 금융 리스크 계속 얘기하잖아요. 건설사 뭐 부도 계속 얘기하고 그걸 이제 받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불장으로 넘어오니까 화들짝 놀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던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반기 정리를 하면 지금 벌써 뭐 하반기 4분기 들어오잖아요. 벌써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거든요. 정부가 경제나 어떤 건설사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 좋은데 도가 지나쳤구나라는 것을 정부도 뒤늦게 깨달았고 한은 총재가 어제 그제 뭐 좀 심한 표현 했죠.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고 대놓고 예전에는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상반기는 불장은 불장인데 정상적인 상승장은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9월 1일 내일 모레 한 며칠 안 남았죠. 스트레스 DSR 바로 적용할 거고 그리고 전세 조건부 얘기 나왔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포션이 되게 중요한데 잘못하면 또 건설사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리스크로 존재하는 하반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처럼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 심한 얘기를 잘 안 하고 보통 돌려서 얘기하는데 직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도 아주 좀 놀랐습니다. 저도. 예. 자, 우리 고정환 원장님은 지금 요즘 이 부동산 사태. 네,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잘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도 이제 과거에 그 한국은행에 자문위원을 오래 했었어요. 사실은 금융통화위원회 보니까 이렇게 한 거는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 또 집값 급등이 좀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려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그 MZ 세대가 그 영끌과 패닉 바잉으로 서울을 집중 공략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저는 무릎을 넘어서서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
요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을 다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주택을 누가 사나 봤더니 30대가 사는 비중이 거의 40%가 넘어요. 43%까지 왔거든요. 거기까지 치고 나갔습니까? 그리고 이제 2위가 40대고 그리고 20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패턴이 달라요. 40대, 50대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지금 아까 제가 한 줄로 줄인 그 키워드 속에 이 MZ세대가 왜 샀는가 하는 게 이제 하나씩 나오겠습니다만 과거의 그 학습 효과 때문인 걸로 보여져요. 그게 2020년에 경험을 뒤늦게 샀다가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놓치지 말자. 그만큼 젊은이들이 마음이 좀 급해졌다. 그거 중에 우리 한 교수님 설명이 아까 잘 와닿는 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가 그걸 좀 불을 당긴 건 맞아요. 근데 이 신생아 특례는 다시 이어지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정책의 이런 것들이 이 시장 과열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생각할 때 MZ세대들이 집을 사는 거는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유럽 모든 선진국을 보면 젊은이가 집을 사는 거는 정부가 적금 내 집 마련 장려책이라고 해서 전부 다 권장을 해줬어요. 되게 80%까지 대출도 해주고. 어쨌든 그래서 MZ세대가 지금 집을 샀고 실소유자들이 집을 샀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지금 대출을 받았고 정책 대출에다가 그리고 또 한 교수님 자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 정확하게 짚으셔서 그런데 9월부터는 이제 소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수도권은 1.2%,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그게 이제 가상금리잖아요. 지방은 비수도권은 0.75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미리 지금 당겨진 거다. 이렇게 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강남이나 요즘 강용성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그러니까 갈 거라고는 안전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하고 부동산으로 이제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쳤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쨌든 스트레스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10월도 한국은행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상계가 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1.2%보다도 더 높게 예상이 되면 안 살 이유가 없죠. 어차피 금리는 기준금리가 한번 내린 피크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금리의 이 인상은 좀 상쇄될 것이고 집값 상승이 넘는다면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어지겠지만 집을 안 살 이유가 없죠. 근데 8월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6에서 7이었는데 지금은 뭐 4.5 정도로 내린 거 이것도 영향을 미쳤고 또 금리가 내릴 거라는 그런 것도 지금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이 좀 실기한 게 전세값은 작년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집값은 올해 3월부터 올라요. 그럼 결국 전세값이 오르면 6개월에서 한 10개월 시차를 두고 과거의 상승 패턴이 집값이 덩달아 오른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전세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이런 현상이 지금 저는 이를 자칫 잘못하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미친 집값, 미친 전세 가격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1억 연봉이 넘는 직장인 숫자가 2018년에는 그러니까 6년 전이잖아요. 그럴 때는 한 50만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130만 명이 훨씬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그만큼 늘어났고 또 고소득자분들이 이제 집값이 뛴다는 가정하에 이분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가 넘어가는 가격들이 그냥 베팅을 하니까 신고가 넘어가는 것들이 베팅이 돼서 거래가 되면 또 쫓아가는 가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불장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화들짝 놀라서 막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그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마통도 이제 제한하겠다. 닫아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은행이 뭐 닫지는 않은데 좀 강화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마통 같은 경우가 이제 한도가 있을 때 그걸 이제 뭔가 다시 재심사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장하거나 할 때. 그러면 다시 돈을 은행에다가 갖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다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뭘로 갖다 냅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했던 말의 연장선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계부채가 우선 1,900조에 이르러요.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 은행권에서의 주택담보 우리 가계대출의 한 70% 정도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 나머지가 전세대출이에요. 아니면 생계형 대출이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주담대 대출이 7월만 해도 7조 6천억 원. 지금 벌써 그렇게 돌파했다고 나오는데 8월에도 8조가 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아까 총재께서 지금 진퇴양난으로 고충을 표현한 게 가계부채의
이게 너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 얘기했고 표 선생님 말씀 중에 하나 또 동의를 하면 사실은 집값이 오른 중에 대출이 젊은 세대는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것도 있지만 돈을 가진 자 지금 시중에 풀린 돈도 너무 많아요. 유동성도 2,000조가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화폐 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총량도 4,000조가 넘어요. 그 4,000조가 어디 갔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를 합한 돈도 3,000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부채 공화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부채를 지금 9월에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하고 3단계도 시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이해되고 그런 가운데 부채도 2,000조에 가깝지만 아까 가계부채가 1,900조를 넘었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그래서 갈 곳 없는 이런 시중 부동자금도 2,000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인데 없는 사람은 빚이 지금 2,200조가 있고 가진 자는 돈밖에 없어요. 2,000조가. 이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인데 이번에는 방향을 부동산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식시장은 좀 여러 가지로 이미 과열된 단계고 이제 금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우려된다고. 스트레스 DSR 설명도 해주셨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좀 내려갈 것이다라면 이게 상계되면 다시 혹시 10월 11월이 되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충격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집값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문도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그냥 순수하게 해보면요.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정책금리가 1%, 2% 투입이 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자 차익 보전 우리가 난 세금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의 갭을 갖다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냥 시장으로 온다라면 3.5면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5% 정도는 돼야 은행이 먹고 살거든요. 주택담보금 대출금리가 그럼 4.5도 뭐 될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지금 2%에서 3%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미국이 B컷을 했어요. 그럼 0.5 치겠죠. 그럼 우리 0.5 따라갈까요? 아슬아슬하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3.0이에요. DSR 금리 들어가면 4.2 정도 돼요. 4.2인데 미국이 5.5에서 4.75잖아요. 그래도 낮잖아요. 4.2%인 금리하고 2에서 3%인 금리하고 어떤 게 더 높아요? 다 이렇게 계산을 상세해도 결국은 하반기에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방법 하나 있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정책금리를 계속 밀어줄 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언론에서 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집값을 올린다? 그것도 국가가?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각계 전문가들 중에서 조금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소리를 크게 낼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인의 칠면조라고 했잖아요. 칠면조 잔뜩 밥 줘요. 키워놨어요. 그리고 뭐 하죠? 잡아먹히는 꼴의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의 일부 기득권이나 카르텔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행태를 보면은 금융 리스크를 막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펌핑이 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MZ세대가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이유는 코로나 때 금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그럼 이분들이 목적이 뭘까요? 30년 동안 살려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퍼진 게 갭 투자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자 50년짜리 지금 풀어놨잖아요. 풀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달려들었다가 지금 30년을 줄이겠다고 또 하잖아요. 그럼 정부도 뭐냐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작년에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나요? 젊은이들 후회할 겁니다. 집 사지 마세요 그랬죠. 그 말을 던진 본인이에요.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안 올려서 물가 고생하는 서민들의 입장 중요한 건 국민들 대다수가 힘든데 말씀 주신 2,000조를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뜨거워요 더. 그럼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럼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눈앞에 오니까 드디어 이제 말씀을 세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감이나 금융위원회가 가던 패턴에서 지금 틀었어요. 방향을,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게 신한은행에서 나왔잖아요. 신한은행이 물론 대출 총량에서 오버된 거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30년 얘기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어떤 비하인드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더 이상 이렇게 가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이 금리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그 0.5 이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지금 제가 4년째 방송 다니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아세요. 누구나 알아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전세 대출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언지를 했어요.
좀 문제가 있고 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 전세 대출의 상승론이나 갭 투자 이런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속보이라 띄웠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전세 대출 보증보험의 비율을 예전에 100에서 110%예요. 아시겠지만 3대 보증공사가 있어요. 주택금융보증공사, 서울보증공사, SGI라고 그러죠. 그리고 허그예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다 지금 보증을 100%에서 110% 하다가 최근에 이게 너무 불거지고 막 1년에 4조씩 우리 세금이 막 전세 사기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돈이 전세 사기 때우는데 세금이 들어간다? 이거 비판받을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은지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서 뒤로 나온 얘기가 80%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크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난리 나죠. 그렇죠. 투자한 분들은 난리 납니다, 진짜.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이게 시작되면 지금 있는 분들은 유예돼가지고 내년이나 후년까지 한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 빼줘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보증금 받아서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거 태워서 담보대출 태우고 자기 돈 태워서 있는 거지 여윳돈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역전세 막 터질 때 정부가 뭐 했죠?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해 줬어요. 돈이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계속 이게 서포팅 해준 게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한다는 게 너무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든 진보든 이걸 떠나서 이거는 둘 다 욕먹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 자체가 금리 인상 인하를 말씀 주셨지만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중들의 지금 비판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전세대출 좀 얘기가 나오면 반응이 없었어요. 요즘은요. 난리가 나죠. 난리 납니다. 아주 그냥. 전세대출을 저보다 더 심하게 표현해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젊은 분들도 요즘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일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제 지금 쫄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집값을 떠받치는 것 중에 뭐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요 공급 법칙이 무너진 지가 이미 오래됐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 하나만 가지고도 집값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소득이 올라가서 여유가 있는 유동성들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뭔가 부동산 가격이 뛴다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인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 버블이 지금 빚으로만 전세대출 빚이잖아요. B2. 예. 그러니까 B2란 단어 갖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으로 너 어떻게 할래? 빚으로. 너 어떻게 할래? 빚으로. 전체가 다 빚으로만 이 가격을 받쳐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는 그 빚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질까요? 자, 이거 제가 볼 땐 책임질 소재가 없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이제 버블로 결국 나타나던데요. 저는 뭐 한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또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집값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아까 세밀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집값은 상당히 과열 단계인 건 맞아요, 서울은.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듣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하고 싶은 지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르는 데는 반드시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래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미국의 교과서를 보니까 한 10개까지를 꼽아요. 그냥 언급만 할게요. 시간 때문에. 가장 이제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기 요인. 단기적인 변동은 보면 그 부동산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3월부터 급증을 하더니 이게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지금 8월인데 7월까지 거래량이 거의 서울은 이제 8천 건이 보통 서울의 거래량이 5천에서 6천 평균 거래량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아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거래량이 벌써 급증을 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상관관계를 미치나 그러면 이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면 할수록 집값 상승폭이 크다 하는 거는 많은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로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정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이상 신호가 발생했다? 집값 급등의 신호가 벌써 나타났네?
그리고 해야 되는데 88 대책이 좀 늦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 지적할 수 있어요. 국토부는 또 저를 보면 싫어하겠지만,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작년 5월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한 6개월 정도 오를 때는 모니터링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벌써 이미 들어갔어야 돼. 심상치 않네. 그리고 이 전세가 오르는 이유가 지금 중요한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세는. 그러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합리적 선택을 해요. 경제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올해 거의 뭐 민간 통계는 25,000이고 서울시 통계가 오히려 지금 오락가락해요. 31,000이거든요. 여기다가 막 청년 안심주택을 넣었다 뺐다가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민간 통계를 지금 이 통계도 바로 잡아라 하는 얘기를 저는 정책 당국에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25,000인데 서울에 보통 4만에서 45,000이 아파트 기준으로 이게 빌라를 이런 걸 포함하면 7만 가구가 돼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88 대책에 또 아파트가 안 되니까 1, 2년 만에 공급이 된 비아파트 빌라라든지 연립 오피스텔을 갑자기 넣은 거예요.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된 건데 저희 얘기는 4만 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33,000, 올해 25,000, 내년에 25,000. 내년은 5만입니다. 그건데 민간 통계와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통계나 국토부 통계를 더 좀 신뢰하기가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심지어 7천 가구로 쪼그라들어요. 7천 가구로. 이렇게 되면 71%가 감소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국토부 자료입니까? 아니요. 그 민간 자료인데 자료. 그래서 좀 정리하면 공급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한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유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 그리고 오를 때는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고, 금리라든지 매매 수급 지표인데 한국은행 통계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한국은행 통계의 주택 전망 지수에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118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내다보는 전문가가 더 많아요. 그리고 100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매 수급 지표도 보면 100을 넘어서 104, 105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집값이 오를 거다. 이것만큼은 지금 우리 한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견해를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분양이나 경매 시장 이런 걸 보면 과열되고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중장기 예측이 우리는 지금 중요하잖아요. 당장 내년이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는 제가 볼 때 그 9월에 스트레스 DSR 때문에 막차 수요가 8월에 몰렸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거래량이라든지 상승폭은 좀 둔화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지역적으로는 우려되는 게 이제 서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MZ세대가 보니까 과거에는 6억에서 9억 사이를 많이 샀는데 요즘 배짱이 뭐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9억에서 15억 원의 주택을 집중 사요. 그래서 강남과 마용, 성광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에 거래량이라든지 전세가도 있고 이제 금리가 사실은 2021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저금리 때문에 사실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집값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9월, 10월부터는 금리가 내리면 단 한 번의 예외를 두고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던 2008년인데 그때 한 번은 금리를 내렸었는데 경제가 워낙 망가졌잖아요. 그때 외에는 금리를 내리면 단 한 번의 예외를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전세가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공급도 지금 부족 상태가 지표가 가리키고 있고 정책도 지금 상승 요인을 가리키고 있고 실물 경기도 작년에 보면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3에서 올해 2.4로 어쨌든 그래도 지표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 수출 때문에 그래. 내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심리도 보면 아까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고 한 10가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늘어나고 있고 중국 제외하고 다 올라요, 집값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볼 수도 없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중국은 아시죠? 경제가 워낙 많이 있고 공급 과잉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뭐 이렇게 많이 뜨겁지는 않아도 다 집값이 좀 올해부터 상승. 거기도 공사비가 올랐고 세주택이 부족해서 오른 거거든요. 월세가 오르고 그렇게 본다면 10가지 요인 중에 7대 3, 8대 2 정도로 상승 요인이 많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그런 면에서는 상승의 무게감이 좀 쏠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 이제 4, 4분기가 오면은 한문두 교수님께서는 집값이 그렇게 급등할 수 없는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고종원 원장님은 그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을 맞아요. 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두는 거죠. 네. 저는. 우리 고종원 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좀 정정을 부탁드리면 눈높이가 높아져서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를 예전보다 덜 사고 9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6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고 지금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로 집중이 돼요. 그 서울 중에서도 우리가 도심권에 집중이 되고 한강변에 집중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도심이 어디예요? 광화문하고 서울역하고 이게 하나의 도심이고 하나는 여의도하고 영등포인데 영등포는 이제 요즘 움직이거든요. 여의도 집값이 비싸요. 그 여의도 인근에 있는 게 목동이에요. 그건 지금 재건축한다고 지금 거기도 아주 뜨겁거든요. 그 또 하나가 강남 서초 송파예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는 12억이지만 웬만하면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는 뭐 3, 40억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집중하는 지역이 서울의 중심부, 인기 지역.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을 좀 과감하게 받아요. 비투를 연끌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에요. 좀 전에 목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목동에 제가 오늘 저한테 또 찾아오신 분이 집을 이미 샀는데 14억 5천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을 대출받았더라고요. 가능해요, 그렇게? 요즘 그래요. 아니 어떻게 1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0억을 대출받았냐. 아무리 내가 소득이 있다고 쳐도 이 부부 합산해서 소득이 연봉이 1억 5천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것도 사실 부담이 돼요. 10억 대출은. 그런데 어떻게 10억 대출 받아가면서 샀냐 물어봤더니 14억 5천 주고 샀지만 이게 앞으로 금방 30억 될 텐데요. 뭐 라는 인식을 정부에서 심어줬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원장님. 주택가가 내릴 거라면 안 받겠지, 안 사겠지. 그렇죠. 10억 주고 샀지만 30억 될 거야라는 게 팽배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문직 있잖아요. 전문직 분들이 말씀대로 이제 유동성도 많고 돈도 있잖아요.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그만 집도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잘 벌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자꾸 오르는데 연끌 때 못 산 거예요. 2020년 때.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올라서 내려가서 이제 좀 일하려고 그랬더니 또 오른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거 더 오르나? 그래서 이분들이 헷갈려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사분이 계신데 연봉이 1억, 2억 가까이 되죠. 1억 넘게. 모은 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돼서 한 7억 정도를 모은 거예요. 많이 모았네. 현찰로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 나름 또 레벨이 있으니까 20억짜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출이 아시겠지만 DSR로 하면 안 나와요. 근데 한 3억 정도 모자르더래요. 근데 그거를 표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30억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 지금 못 사면 또 올까봐 걱정되고 이런 게 겹치면서 나머지 돈을 갖다가 사채를 씁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상승에 무게를 두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 주신 거래량 계속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월 말일에 4천 건 조금 안 되게 떴어요. 그게 6월 총계는 7월 말에 나오잖아요. 총계가 7,200건이 떴어요. 그러니까 4천 좀 안 될 때 7천 건이 떴고 그리고 7월 거래량이 4,200건인가 300건일 때 지금 8천 넘었어요. 그러면 8월에 지금 것이 그러면 한 달 뒤에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00, 4,200이니까 7, 8천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막 1,000, 2,000 이럴 때는 이 한 달 지난 시점에서 보통 400, 600, 800 치거든요. 이번 달 지금 8월 말 통계가 2,370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00에 가까운 거 4,300이 나왔는데 지금 2,300이요. 일단 말 기준으로는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8월까지 이어지지 않고 8월에 꺾일 수도 있다는 게 일단은 지금 보이거든요. 6월 달에 거래량이 6월 말까지 딱 하면 7월까지 신고를 하잖아요. 6월 말에 거래량보다 뒤에 게 보통 0.8에서 0.6이 나와요. 제가 10년치를 봤거든요. 단순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적게 잡았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불장이 터져가지고 6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천이면 저는 그래서 0.8 해가지고 한 5, 6천 될 줄 알았더니 7천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2,700에 대해서 오버슈팅을 1.5를 쳐도
0.8이 아니라 1.5를 쳐도 4,500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확률적으로 8월에 꺾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저는 하락을 계속 얘기한다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1월 달에 상반기는 무조건 상승이라고 몇 달을 얘기했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상승했잖아요. 예. 지금 얘기한 게 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실 게 아까 주택 전망 지수를 이제 원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주택 전망 지수의 문제점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자료는 내지 마라. 원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요? 왜냐하면 주택 전망 지수는 지금 집값이 막 내리고 있잖아요. 예. 1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90%가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막 오르잖아요. 예. 그 1년 뒤에 그냥 오를 거라고 얘기해요. 예. 그게 이미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한국은행 좀 높은 사람들한테. 예. 대답을 못 하죠.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의미가 없죠. 그래 여러분 더듬어보세요. 2000년 그 연골 최고점 있잖아요. 2022년 1월에 전망 지수가 120이었습니다. 예. 1년 대 집값이 뭐 이런 거. 그 전 2021년 9월엔 거의 뭐 130에 가까웠어요. 막 뜰 때니까. 예. 그럼 여러분 어땠어요? 1년 뒤 어땠어요? 2022년 9월에 어땠어요? 박살났잖아요. 설렜죠. 그럼 그때 전망 지수는 얼마냐? 60, 70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너무 특례보험자일 때 오를 수가 없죠. 예. 올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 원장님이 보시는 지표들이 있고 제가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 뭐 지표가 있으니까. 뭐 코끼리를 앞에서 보면 코끼리 생겼지만 뒤에서 보면 궁뎅이밖에 없으니까 벽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값이 유지될 수 없다. 특히 마지막으로 다른 지표를 말씀드리면 MT에 비례하잖아요. 예. MT 통화량이 말씀 주신 그 통화량이 상승 속도를 200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딱 20% 좀 오버슈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T량이 10에서 20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집값도 지수가 늘었다는 거는 10에서 20이 되는데 부동산이 24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조정의 폭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뀌죠. 그것도 약간 좀 견해가 다. 제가 이제 한국은행의 지표 중에 좋아하는 지표가 유동성 지표예요. 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 총량이 늘었을 때 이 주식 시장의 영향은 한 달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한 달이 아니라 바로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3개월 정도로 나와요. 어쨌든 지금 유동성 지수가 늘면 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에는 이게 금리하고 유동성이 미치는 게 40% 정도 된다는 보고서가 읽었어요.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왜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당연히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겠죠. 대출도 늘어나니까. 기업 그렇게 되고 이게 늘어났을 때 자산 시장 우리가 코주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식에는 채권도 포함되는데 주식을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생각보다 세다. 오늘 거의 40%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 금리가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40%의 압도적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금리가 내린다라는 이 부분은 집값이 앞으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금리 변수, 수급 변수, 그다음에 정책 변수가 10가지 중에 그다음에 저는 길게 보면 글로벌 시장 동향도 강조하고 싶어요. 환율과 함께.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고 저하고 종합하면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방향을 예측한 공통점도 꽤 많아요. 다만 어떤 지표를 지금 눈여겨 관심 있게 중점을 보는가 좀 두냐 이런 차이죠. 그런 차이인데 이제 이러면서 우리도 서로 배워요. 사실 뭐 제가 늘 오를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수는 저도 마찬가지죠. 고수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를 다 배우는구나. 그럼요. 당연히 배우죠. 저희는 이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원장님과 저 대화를 나누면 듣고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저도 드리면 또 원장님도 서로 좀 생각하고 좀 인정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한 교수님한테로 공통님한테 전세가 계속 오르면 이제 이걸 맞아요. 들어야 될 정확한 거는 우리 말씀이에요. 시청자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책 당국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값을 먼저 잡으면 돼요. 모 장관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전세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그 전세를 없애면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이 상당히 전세를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를 원하거든요. 새 아파트를. 그럼 여기에다가 정책의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어디다가 두냐? 갑자기 비아파트다가 줘요. 11만 가구. 도심에서 살고 싶어요 하니까 외곽을 놓고. 외곽에다가 공급할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지금
이게 엇박자. 이게 근데 지난 정부도 이랬던 거 아시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당장, 모레 당장, 뭐 다음 내년에 당장 이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공급의 장기 시차성. 특히 뭐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토지를 또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데서 오는 시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한마디로 아닙니다. 저기 재건축은 10년에서 15년 걸리고요. 여기 우리가 그 택지 개발 있죠. 이게 작은 것들도 4년에서 5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대목에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입주 물량만 중시할 게 아니라 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사면 보통 10년을 보유해요. 전세가 3.7년이에요. 지금 4년이고. 평균적으로. 예, 평균이.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갈 때 내가 한 4년을 어떻게 살까 이런 집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매입하는 사람은 막 지금 오르니까 내년 오를까 이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후에 내가 엑스트 할 때 이때 내가 이게 얼마나 자본 이득 가능 이게 이제 자산 가치 상승이 높은가. 그래서 인허가 물량과 입주 물량과 입주가 준공 물량인데 그 관계를 봤더니 4 내지 5년, 늦은 것은 5, 6년이 걸려요. 두 번째가 착공 물량이에요. 우리가 중시하는 게 한 교수님이나 저는 착공이 되면 거의 98%는 진행이 돼요. 이 착공을 해놓고 안 하는 수도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분양을 하게 되면 거의 통계가 3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졌다 하면 허그의 보증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공사비 급등 때문에 이제 스톱을 하지만 보통 한 30개월. 근데 지금 통계가 저도 가져왔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 통계가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시청자분들이 금리 인하와 함께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표보다도 보다 뚜렷하고 확실하고 큰 변수예요. 이거 다른 걸 뭐 놓쳐도 좋아요. 제가 볼 때 다른 말은. 그런데 공급이 줄어드는데 전세 가격이 안정될 리가 없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1, 2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같이 한 2, 3년 정도 이 집값과 전세값, 전세값이 오르는 이 걱정이 돼서 하는. 예. 우리 고정원 원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고 박사님께서 부동산계에 몸을 담고 그 기간 동안 혹시 공급이 넘쳐났던 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공급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예. 왜냐하면 수급이 가장 우리가 시장의 법칙이라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적정한 공급 물량이 있어요. 수요는 늘 일반적이니까 이 넘친 지역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주택 보급률 지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배 대표님 저 같은 경우는 지표 중심으로 데이터로 말해야 되니까 내가 봤더니 한때 이렇게 말하면 공감이 없으니까 86년부터 통계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 서울은 한 번도 지금 지역이 나와야 돼요. 배 대표님 이 질문의 요지도 지금 우리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을 100으로 보거든요. 또는 105를 봐요. 5%가 공실률로 보니까. 그런데 서울은 지금 93이에요. 93.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한 번도 100을 넘은 적이 없어서 지금 미답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 서울은 늘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뉴욕이나 파리, 런던, 도쿄조차도 주택의 공급이 충분했던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지금 주택 보급률은 103이에요. 근데 서울은 93.7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보다도 10%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가격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지금 가져왔는데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이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 맞아요.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때는 위기가 왔을 때예요. 두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버슈팅, 언더슈팅 얘기하잖아요. 집값이 보면 5, 6년 상승하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답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하는 사이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86년 통계인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오르면 그 다음에 사이클이 계속 오른다가 아니에요. 5, 6년 오르고 나면 거의 고점이 와서 내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이 내리면 많이 오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진리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내린 뒤에 IMF가 오니까 더 내렸죠. 그 뒤에 다시 올랐고요. 최근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사이클은 2014년에 바닥을 찍고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에 딱 고점을 찍어요. 여기 자료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5 내지 6년 오르고 2021년 10월에 고점 찍고
내리고 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참 재미나는 게 40% 전국적으로 2021년 10월 이후에 내리고 20% 지금 회복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가요. 전국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은 가격이잖아요. 예. 뭐 중간에 막 요인이니 이런 걸 다 복합돼서 나타난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 상승은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버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좀 빨랐어요. 제가 볼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른 게 특례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한동안 욕을 좀 먹었어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제가 좀 틀렸다고. 안 틀렸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저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 예. 올해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하는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2021, 2022, 2023, 2024까지는 내려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특례가 나왔고 실질 금리, 주담대 금리가 6에서 7에서 3에서 4로 내렸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안 내릴 수 없죠. 이거는 동조화. 이것들이 다 지금 되면서 좀 상승기가 하락이 그런데 정확하게 아까 말한 대로 40% 올랐고 서울은 강남 같은 데는 35% 떨어지고 다시 오른 거거든요. 이 얘기는 버블론의 관점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35% 빠졌다면 이거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35에서 40% 빠지면 버블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저희 연구자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글로벌 집값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르는 걸 좀 아주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이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논리의 어떤 학자들이 경제학자 중에 민스키라고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런 걸 보고서 만든 게 데드캣 바운스 이론입니다. 그걸 또 무시할 수 없죠. 그분이 100년의 경제 역사를 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반등이 올 때 이게 과연 계속 반등이냐,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4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일시적 반등이 두 번 왔잖아요. 자, 정부가 안 꼈다면 어떻게 됐겠죠? 누가 봐도 원장님 말씀대로 2, 3년 더 빠졌었어야 돼요. 근데 받쳤잖아요. 받치는 거 계속 받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 받치고 있어서 이거 나중에 터지면 더 큰일 있을 것 같아. 경착륙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착륙을 걱정해서 지금 급 상승을 시켜놓은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이냐고 다 묻는 거죠. 예를 들어요. 지금 이 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거기에 질문을 드리면 제가 살 수 있는 적정 집값이 100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2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200까지 가는 것까지도 좋았어. 근데 얘가 300, 400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소득으로 살 수 없으니까 정말 더 많은 빚을 내서 이걸 샀어. 그런데 얘가 400 갔던 애가 예를 들어 300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다시 350으로 갔어. 그렇게 설명하면 이걸 정상적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은 글로벌 집값 스탠다드 관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비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어제도 이제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시각을 글로벌 집값, 아시아의 대표적인 게 도쿄, 싱가포르, 홍콩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값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서울이 비싼 건 맞아요. 싸다가 아니에요. 근데 선진국이나 우리보다 20년 앞선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홍콩, 싱가포르 집값을 계속 보거든요.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만 집값이 비싼 건 아니에요. 일반 서울만 놓고 보면 비싸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러나 시각을 넓혀서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죠. 우리나라의 앞선 수도권도 수도의 집값을 보면 더 비싸다, 싸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게요. 지금 이제 홍콩 같은 데는 지금은 좀 내렸습니다만 한 평당 3.3제곱미터 예를 들면 거의 10억씩 갔었어요. 이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놀랐잖아요. 그 10평면.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내렸다고 하지만 홍콩과 뉴욕 집값이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와 집값에 좀 연동이 많이 되는 게 우리는 도쿄만 보고 있는데 싱가포르이 중요한 게 싱가포르 집값과 그건 도시 국가잖아요. 싱가포르 집값과 강남의 집값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 강남의 집값은 이제 통계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세주택 가격이 거의 1억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싱가포르이. 그렇게 보면 뉴욕에도 가봤더니 제가 맨하튼 가보고 저도 거의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비싼 게 요즘 평당 2억씩 하잖아요. 거기 봤더니 5억에서 6억 해요. 제가 현장을 봤더니 트럼프 월드도 봤더니 100평이 막 500억, 600억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일 비싼 게
우리도 청담동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원한 하시면은 3억 계속 정도 이렇게. 네, 집값이 알겠습니다. 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밖에가 제가 없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강력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절대적 가격이 있고 상대적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100원을 버는 사람한테 10억 원 비싸지만 10억을 버는 사람한테 10억 원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버는 소득과 싱가포르 버는 소득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싱가포르는 5만 불이니까. 틀리잖아요. 벌써 5만 불 버는 사람의 10억하고 우리 3만 불 버는 10억하고는 2배 차이 나잖아요. 도시를 얘기할 때 서울은 25기구고 싱가포르도 한 도시가 있으면 도시 인구 1000만에 비교해서 평균 되잖아요. 그 평균의 가치를 보셔야지 그 PIR 지수로 상대적 가치를 볼 때 대한민국이 높다라고 글로벌 데이터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점은 다른 변수예요. 뭐냐면 왜 IMF하고 OECD하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일면에 한국 문제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죠? 부채가 심각하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절대적 가치에서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안 좋잖아요. 그 얘기를 같이 곁들여야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지 마치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표현하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아까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그 얘기하시다가 교수님께서 그거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뉴욕의 100평이 500억 한다. 5,600억. 5,600억 한다. 저 우리나라의 강남에 70평짜리 오피스텔 하이엔드라고 해서 오피스텔 뭐 아파트를 분양하면 지금 400억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평당 2억짜리를 지금 2억씩 분양을 하죠. 이건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예, 특수한 게 하이엔드. 맞아요, 하이엔드. 분명히 뉴욕도 이거 특수한 경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평균값이 아니잖아요, 이게. 평균값이 아닌데 뉴욕의 하이라이징 소력설의 하이엔드 주택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에도 2억씩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수동에 있는 것들이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거기도 뉴욕도 그렇지만 우리도 좀 예외적인 거예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교수님 말씀 중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또 다른 우리가 지표를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서 이제 강남과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서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의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발표는 정확하게 안 하는데 강남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5만 불이 그것도 좀 인정해야 돼요. 똑같지가 않아요. 체크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한 교수님 이제 표 대표님 또 아실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 소득의 양극화가 사실은 심해졌죠. 집값의 양극화를 부르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은 고가 내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양극화가 심화된 게 가진 자는 더 지금 배가 불러요. 그래서 돈이 많이 쌓여 있다. 돈밖에 없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는 지금 우스갯소리로 금기를 버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화단에 심어놓고도 자기가 돈이 아니 자기가 해놓은 것도 몰라. 하여튼 이 얘기를 하면 양극화가 오히려 지금 고가 주택에 이런 주택의 가격을 또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지금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워낙 이제 이 의견들이 또 주장하시는 바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간에서 보면서 어떤 말씀은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더 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고정환 원장님의 또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는 사회자적 입장이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전세대출도 지금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약간 긴장을 타고 있어요. 예,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질문하기 전에 드리면 얘기가 뭐냐면 이 정책이 좀 꾸준히 간다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역시 하다 말고 5개월 하다가 갑자기 장관 바뀌어가서 또 새롭게 가고 이거는 집값과 어떤 앞으로 상관관계가 있을지를 좀 예측해 본다면 우리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깊이 들어가면 제가 또 뭐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고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기재부가 좀 딜을 합니다. 제 생각에. 네, 세금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있잖아요. 이게 합법적인 투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집을 샀어요. 사고 나서 1년 뒤에 다른 집을 샀어요. 그리고 3년 안에 이 집을 팔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계산이 툭 나오잖아요. 10년이면 한 두세 번 하겠구나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똑똑하게 아시는 분들이 옛날엔 적었어요. 적었는데 요즘은 MZ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나라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세대출이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죠. 만약에 집값이 5억인데 전세대출을 6억까지 해준다고 가정할게요. 110%. 집값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7억이 되겠죠. 근데 또 110%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뛰죠. 그럼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못 뛰죠? 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세 대출이 나와서 시장을 망가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그래서 가계부채를 이렇게 키웠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올인한 게 지금 부동산의 만국병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출산율이 지금 세계 1등이잖아요. 주택 분야의 문제가 소리 없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원래 첫눈에 보는 사랑보다 스며드는 사랑이 무섭습니다. 전세 대출이 온 국민들한테 이게 잘못 스며들어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조차 인정소득이라는 희한한 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어요. 카드를 2천만 원 쓰면 인정이 된다고 5억을 대출해요. 근데 지금 왜 대출해 주냐? 정부가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4조 날렸잖아요, 작년에.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전세 대출을 받쳐주고 전세 가격이 있는데 주택 가격이 받쳐주고 이 형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다가 약간 꼭지에 왔다고 저는 느껴요. 위험해요.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려다 보니까 온 신문과 언론에 집안 사면 바보 이런 걸로 언론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전체 국민의 기득권들이 특히 있는 자들이 자꾸 청년들이 갈 길을 막는 형태를 즐기고 있어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전세 대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정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국민 세금도 아끼고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보증금의 보증 한도를 50%만 하면 전세 가격도 안정되고 주택 가격도 적정 가격, 우리가 소득 수준에 맞는 그리고 엠트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맞는 정상적인 외국처럼 가격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충격을 한번 오겠죠. 그 사이를 버티고 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제 전세를 놓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또 그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딱 그렇게 재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욕먹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표용호 TV에 사실 이러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제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보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한때. 작년에 어떤 제보가 왔었냐면 전세 가격이 역전세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이분이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돈 돌려줘야 되는데 이분은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지 말고 전세 가격을 좀 더 올려서 전세가를 올려서 이걸 하면 당신이 그만큼 대출을 더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대신 그 대출을 더 받는 거에 대한 이자는 내가 내줄게. 그냥 네가 여기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올려도 나라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24년 들어서 그리고 나서 좀 지나더니 전세가 올라간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올라가네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그런 제보가 안 왔다면 제가 그 내용을 몰랐을 텐데 그 내용 제보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전세가 오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뭐 10개월 뒤에 매매가 밀어 올리잖아요. 제가 이거 걱정했는데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정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저도 그 내용은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전세 대출은 정말 딜레마예요. 정책 당국도 이거 회의 가면 금융위에서도 많이 논의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더 확대했던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사람이 오죽 딱하겠냐. 이제 우리가 주거비 부담을 보면 전세가 가장 주거비 부담이 적게 나타났어요. 연구 보고서가. 두 번째가 자가주택에 월세가 가장 주거비 부담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통계의 기초에서 말하자면 전세를 선택한 거는 잘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서울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48% 되거든요. 수도권은 51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도 60%가 안 되거든요.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많으니까 전 정부는 당연히 세입자들에게 전세에 대출을 해주는 게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좋은 제도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의 배를 불리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전세금이 없다 그러면 대출 받아. 받으면 되는 걸 뭘 고민해. 그리고 금리도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많아져서 지금 가계부채가 또 증가하고 주담대 가계부채 지금 전세 대출이나 주담대 대출이나 비율이 비슷해요. 이럴 정도로 온 걸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 대출을 조여버리면 지금 DSR이 3단계, 2단계가 지금 9월 1일이거든요. 지금 정부는 3단계를 하겠다고 그 위원장님 새로 오신 분하고 제가 이제 사무처장님 봤더니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 대출을 DSR에 전세 대출하고 특례 보금자리 같은 이런 정책 대출을 포함시키겠대요.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제도도 진짜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포함하면 안 돼요. 가뜩이나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 받아서 그나마 싼 주거비로 살고 있는 사람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무주택자, 그다음에 전세금의 기준을 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자 기족 전세가 있다니까요. 강남의 전세는 지금 20억 한다니까요. 아, 넘어가죠.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나 세입자라고 주장을 해요. 서울의 집값. 그래서 저는 강남의 전세가도 10억, 서울의 집값이 지금 평균 12억인 거 아시잖아요. 예. 전세 가격이 7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54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평균 전세 이하에 있는 진짜 순수한 무주택자는 이거 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갑자기 지금 전세값도 오르는데다가 대출도 막히면 정책 대출이거든요. 이 디딤돌 버팀목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함을 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월세는 결국 가처분이 되고 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전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꾸 전세 대출을 해주고 뭘 자꾸 늘려가다 보면 결국 이 늘어진 이런 대출의 양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올라간 만큼 또 그만큼 또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고 그럼 또 밀어 올리고 또 만큼 계속 이렇게 되면 이유가 됐잖아요. 예, 빚으로 계속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터질 때가 됐는데도 또 빚을 내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서브프라임, 금리가 내리더라도 서브프라임 같은, 근데 우리 경제가 수출만 지금 그것도 환율 덕분이에요.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다 아시지만 예. 나머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닥 경기 자영업자는 6명 중에 1명이 지금 계속 지금 망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망에 대한 최고의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 궁금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먼저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지금 타이밍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제 VIP급 분들이 작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언제 팔아야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지금 좀 시장이 좋잖아요.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질문이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에 팔면 되겠냐고 물어봐요. 이게 이제 시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매도자분들, 소유자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가격과 때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 질문이 이제 집을 사면 언제 사냐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득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이면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현대 화폐 이론에서 MT에 맞춰서 자산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화폐가 계속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소득이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선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셔도 됩니다. 다만 오버슈팅이 나서 비싼 시점에서 내가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주택가격 막 내리고 막 사람들이 상이 안 좋고 이래도 내가 소득 수준이 맞으면 그때 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드릴 말씀 뭐냐, 피할 건 딱 하나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버슈팅 됐을 때를 피하는 게 제일 알맞은 집을 사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지금은 아니다. 조금은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 다시 데드캣 바운스 꼭지를 찍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제 말에 연장선을 볼 때 조금 기다리면 다시 좋은 매수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장이다. 지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인데 좀 전에 그 MT 통화량 얘기하시면서 내가 능력이 이걸 살 수 있을 때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내 능력 한도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사면 된다. 오케이. 자, 고정환 원장님. 예, 그러니까 언제 사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에 했던 말을 한번 좀 정리하면, 저는 이제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우선 부동산 경기가 상승 기대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나 소득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트렌드, 어떤 주택, 요즘 같은 뭐 새 아파트, 뭐 이렇게 34평 아파트 뭐 이런 걸 말하듯이 트렌드도 중요하고,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상승 기대감으로 경제학에서는 표현해요. 집값.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앞으로 집값의 그 향방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앞서 좀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 10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좀 시간을 줄이면 지금 당장 요즘 주목해야 될 핵심 변수는 역시 금리다.
인하를 앞두고 있고, 두 번째는 수급이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가, 수요 공급이 시장 법칙이다, 그다음에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인데, 집값은 대차 대조표를 놓고 보면 상승 요인이 좀 우세한 건 맞아요. 해외 부동산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럼 집을 살 때 다 보고 있고, 다만 살 때인데 문제는 단기간에 올해가 4월부터 서울이 특히 강남, 강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노두강까지 과열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2021년 10월의 집값을 지금 단기간에 넘어서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과열 단계 맞아요.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주택을 집을 산다든지 모든 걸 할 때는 무릎에서 샀어요, 어깨에서 바로, 이건 워렌 버핏의 얘기인데 투자의 철칙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 강남은 허리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가슴을 넘었는지 몰라요. 전고점을. 이게 단기간에 돌파했으니까. 이것만이 팩트거든요. 그런 면에서 강남에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좀 달라요. 다만 서울도 보면 지금 이 무릎은 지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과열 신호가, 그다음에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 그다음에 천안, 아산, 우리가 세종이나 대전 이렇게 해서 대구, 부산, 광주로 확산되는데, 지방은 이제 이대로 간다면 내년, 원래 서울에 오르면 1년 후에 지방에 오른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지역별로 좀 내 집 마련 시기는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미 과열되었고, 여기서 본다면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면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올랐던 장기 사이클이 지금 4년째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나온 걸 본다면, 특별한 그 국가의 경제에 돌발적인 글로벌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승세는 2, 3년 정도 적어도 갈 가능성이 아까 공급 물량 부족과 좀 마주치면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상승하니까 집을 사야 된다는. 예, 저는 지금 이미 강남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좀 아쉽죠. 이 방송이 좀 빨랐으면. 그런데 수도권에 기회가 있다. 이제 또 확산될 거다. 이제 서울이 오르니까 다음 수도권, 그다음 지방에 기회가 있다. 이제 지방까지 확산될 것이고, 그걸 말해주는 게, 지방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광주나 부산 같은 데 보니까 40 내지 50%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해운대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가 좀 올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집을 내 집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건 별개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하향이 될 때 그때 집을 안 사고 왜 꼭 올라갈 때 살까요? 그 심리가 그래요. 주식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역발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봤잖아요. 계속 또 오를 거라라는데 마음의 무게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빨갛게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이클이 중요하고 버블 이론이, 붕괴 이론이 중요한 것은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학술적 근거예요. 과거의 법칙이고.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값이 5년 정도 오른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7년, 10년 더 갈 것 같아도 여기서 스톱해야 돼요. 어깨를 넘어섰다. 이거 보고 반대로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한 35%에서 40% 빠졌거든요. 엘리트, 엘스 아파트가 대표적이에요. 2021, 2022, 2023 올해 3월부터 본격 오르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온 건 맞아요. 올해 정도는 내려줬다면 시장이 굉장히 거품도 거치고 건전해졌을 테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상승기로 들었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한 번 트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죽었다가 그 다음부터 시간이 2, 3년 흐르면 다시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고, 원장님은 들었다고 판단하시니까 저평가된 데는 들어가라는 말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 자체가 데이터를 읽는 것도 똑같은 데이터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오늘 보여지거든요. 서울은 90%가 고점 회복했는데, 참고로 말하면 경기, 인천은 딱 80%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100%까지 강용성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의 생각은, 과천이나 판교는 이미 올랐지만, 광교도 올랐지만,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80% 수준에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도 좀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지만, 두 분의 의견들을 잘 절충해서 시장을 본다면 좀 더 나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주제는 이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